세일즈맨의 죽음은 윌리 로만의 삶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윌리 로만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윌리 로만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세일즈맨의 죽음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은 윌리 로만의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해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교차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시작은 윌리 로만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윌리는 과거에 성공한 세일즈맨이었으며 회사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정도로 인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윌리 로만은 60대의 세일즈맨으로 최근 들어 계속해서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윌리 로만의 아내 린다는 그런 그를 걱정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윌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 비프를 보며 한탄합니다. 나이 34이 되도록 제 앞가림을 못한다면 망신이지. 문제는 그놈이 게으르단 거요. 비프는 게으른 건달이야. 집에는 왜 온 거야? 왜 집에 왔는지 알고 싶군 그래. 이참에 내일 아침에 그 아이를 좀 봐야겠어. 같은 시각 비프와 F는 위층 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허상에 빠져 또 혼잣말 하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형 들었어? 여자애들을 조심해야 된다 비프. 알겠지? 약속 따윈 하지 마. 어떤 약속이든 하지 마. 여자애들이란 언제나 남자의 말을 믿는데 넌 아직 너무 어리거든. 비프, 여자애들에게 진지한 얘기를 하기엔 넌 너무 어려. 너무 어리다고. 비프, 먼저 학업에 전념해야 돼. 그 다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너 같은 남자를 좋아할 여자들이 줄을 설 거다. 그러냐? 여자애들이 대신 돈을 냈다고? 애야, 네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윌리의 허상에 의한 혼잣말이 시작되며 작품은 윌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시절로, 즉 그리운 과거로 돌아갑니다. 윌리가 성공적이고 존경받던 세일즈맨의 시절로 가족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비프가 자동차에 있는 곳을 가리키며 아버지 윌리에게 자랑스럽게 묻습니다. 윌리는 웃으며 근사하게 잘 닦았구나. 잘했어. 라고 칭찬해줍니다. 해피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선물이 어디 있는지 묻고 윌리는 웃으며 차 뒷칸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해피는 신나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비프는 궁금한 듯 아버지에게 무엇을 사왔는지 묻고 윌리는 슬쩍 웃으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사왔다고 대답해줍니다. 비프는 호기심에 차서 동생에게 물어보고 해피가 라고 외치며 비프는 기쁨에 차서 라고 말하며 기뻐하죠. 그리고 이어 비프는 코치가 패스 연습을 하라고 새 공을 줬다고 자랑하지만 이 공은 비프가 훔친 공이란 걸 단숨에 알아챈 윌리는 다시 돌려주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여기서 윌리는 비프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후 윌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시작하면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고 해피는 찰리 아저씨처럼 하려는 것이냐 묻고 윌리는 찰리는 인기가 없다며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찰리는 윌리 로만의 이웃이자 친구인데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비프는 아버지의 출장을 따라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윌리는 여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도시를 다니는 앞으로의 멋진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꿈을 꾸라고 격려하죠. 윌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뉴 잉글랜드 거리마다 자신의 차를 세울 수 있고 순경들이 자기 차처럼 잘 봐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비프와 해피는 그 이야기에 들뜨고 윌리는 그렇게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윌리의 회상은 현재와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과거의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윌리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는 현실로 돌아와 혼자 주방에 남아 무언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습니다. 해피는 파자마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와 윌리에게 올라가서 쉬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윌리는 과거의 큰 아버지를 따라 알래스카로 갔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말하고 해피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 그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윌리는 큰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손에 넣은 성공의 화신이라고 자랑하는 동시에 자신이 일주일에 겨우 $70를 벌고 있다는 현실을 털어놓으며 한탄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피는 아버지를 은퇴시키고 싶다고 말하지만 윌리는 가족, 자동차, 아파트 방세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윌리는 해피가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찰리가 파자마 위에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등장합니다. 찰리는 윌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윌리는 차가 고장나서 집에 돌아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찰리는 윌리에게 카드놀이 한판 하자며 카드를 꺼내고 그들은 카드를 나누며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찰리는 윌리에게 캘리포니아에 일자리가 있다며 여행을 제안하지만 윌리는 모욕하지 말라며 자신은 아직 일자리가 있다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윌리가 다시 풀이 죽어 비프가 다시 텍사스로 가려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찰리는 비프를 내버려 두라고 조언하지만 윌리는 자신이 빈털털이라서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한탄하고 찰리는 비프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윌리는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찰리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고 결국 그들은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 다시 또 윌리의 허상이 시작되고 오래전 죽은 윌리의 형 벤이 나타납니다. 벤은 윌리에게 다가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윌리는 벤에게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찰리는 혼잣말을 하는 윌리를 보며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묻지만 윌리는 벤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벤은 17살에 정글로 들어가 21살에 나와 부자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윌리는 벤에게 아버지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벤은 아버지가 플루트를 불며 가족을 부양했고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윌리는 자신의 아이들을 아버지처럼 기르려고 했다고 말하고 윌리는 비프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윌리는 벤에게 며칠 더 머무를 수 없냐고 묻지만 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윌리는 벤이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칭찬하자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환희에 찬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윌리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윌리는 벤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옳았다고 외치며 그에게 말을 걸고 자기만의 허상에 더욱 빠져듭니다. 이때 린다가 주방으로 들어와 윌리를 찾습니다. 린다는 윌리에게 치즈를 먹었냐고 물으며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자라고 권합니다. 윌리는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나가고 린다는 슬리퍼를 신고 어딜 가냐며 걱정합니다. 그렇게 윌리는 나가고 비프가 파자마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와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즉 이 장면은 윌리가 과거의 성공적인 순간들을 회상하며 현재의 고난을 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린다는 그런 윌리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방으로 내려온 비프는 윌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 린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린다는 비프에게 아버지가 너가 집에 들어오면 더 불안해진다고 설명하고 비프에게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집을 떠나라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비프와 해피는 윌리의 상태를 걱정하며 대화를 나누고 린다는 윌리가 회사에서 36년 동안 헌신했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나이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린다는 윌리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프는 아버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며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린다는 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비프에게 말합니다. 비프는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묻습니다. 린다는 윌리가 보험금을 위해 자동차 사고를 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비프에게 경고합니다. 해피와 비프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린다는 윌리가 자살을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프와 해피는 린다에게 앞으로 윌리를 돕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비프는 일자리를 찾고 아버지를 존경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해피는 형 비프에게 스포츠용품 판매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비프는 해피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올리버와의 만남을 통해 자금을 구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윌리도 이에 에너지를 받아 자신 또한 사장에게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권유하기로 결심하며 윌리 가족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짐합니다. 형,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냥 든 생각인데 형,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지난번 플로리다에 갔을 때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해볼까 하는 멋진 생각이 났거든? 그냥 반짝 생각이 떠올랐어. 형과 나, 우리 둘이서 로먼사를 차리는 거야. 둘이서 몇 주 훈련해서 전시회도 몇 번 하고. 어때? 더 들어보세요. 둘이서 농구팀도 둘을 만드는 거예요. 수구팀을 2개 더 만들던가 서로 경기를 하는 거죠. 100만 달러짜리 광고가 될걸요? 형제 둘이서 말이에요. 로먼 브라더스. 그리고 로열 팜스 호텔에서 전시회를 열어요. 온갖 호텔에서 말이죠. 전시장과 농구 경기장에 광고판을 붙이고 로먼 브라더스라고. 와, 그러면 좀 팔릴걸요?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로군. 정말 훌륭해.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사업 같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는 다시 농구를 하는 거고 100만 달러짜리다. 그리고 형은 그거에 질리지도 않을 거야. 다시 가족이 합치는 거지. 예전 명예와 우정을 되찾을 거고. 세상의 매운맛을 좀 보여줘. 너희 둘이 합치면 이 세상 전체를 먹고도 남지. 훌륭하구나. 젊은 영웅 같았지. 헤라클레스나 뭐 그런 거. 그리고 태양이 온통 아이를 감싸고 있었어.
비프가 내게 손 흔들던 것도 기억나오? 그 구장에 우뚝 서서 세계의 대학에서 온 대표단이 옆에 서 있는데도 말이지. 내가 데려온 바이어들도 있고 우리 애가 나올 때 그 함성이라니. 우리 애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처럼 훌륭하고 빛나는 별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법이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할 거요. 다 잘 될 거야. 빌딩 사이로 달이 움직이는 것 좀 봐. 그렇게 윌리는 아파트 사이로 움직이는 달을 보고 비프는 아버지를 도우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1막은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며 윌리의 심각한 상태와 비프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윌리와 린다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윌리는 오랜만에 푹 잤다고 말하며 기분이 좋다고 하고, 린다는 비프와 해피가 일찍 나갔고 비프가 희망의 차보였다고 전합니다. 윌리는 비프가 올리버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대화 중에 린다는 밀리언 보험료와 마지막 저당금 문제를 언급하며 걱정을 하지만 윌리는 린다를 안심시키고 하워드에게 출장이 아닌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윌리 가족은 서로를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윌리는 하워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윌리는 하워드에게 자신이 더 이상 지방 출장을 다닐 수 없으며 뉴욕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윌리의 요청을 무시하려 했고 윌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워드에게 계속 부탁합니다. 윌리는 하워드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웨퍼넌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와 데이브 싱글맨이라는 전설적인 웨퍼넌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지만 결국 하워드는 윌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회사에 그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워드는 윌리에게 자식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윌리가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윌리는 자식들에게 얹혀 살기 싫다고 하지만 하워드는 그를 설득하다 포기하고 결국 윌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보냅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윌리는 다시 허상이 시작됩니다. 형님, 이야기 좀 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벤이 윌리의 허상에 다시 나타나 알래스카의 이마를 사두었는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곳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린다는 현재의 삶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반대합니다. 윌리는 벤의 제안을 고민하지만 린다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벤은 알래스카가 신대륙이며 거기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윌리는 다른 허상으로 이어지고 이번에는 윌리와 버나드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버나드는 비프가 고등학교 때 수학에 낙제한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윌리는 비프가 보스턴에서 돌아온 이후로 변했다고 말하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한편 해피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도착합니다. 해피는 식당에서 일하는 스탠리에게 좋은 자리와 음식을 요청하면서 형인 비프가 서부에서 돌아오고 있고 아버지 윌리도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탠리는 해피의 요청에 따라 별실로 안내하고 해피는 샴페인을 주문하면서 스탠리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 사이 비프가 도착하고 비프는 해피에게 올리버를 만났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올리버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좌절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프는 올리버의 사무실에서 만년필을 훔친 일을 해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아버지 윌리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윌리가 도착하자 해피와 비프는 아버지를 맞이하고 윌리는 올리버와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비프는 솔직하게 올리버와의 만남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설명하려 했지만 윌리는 비프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자신의 실직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비프는 아버지의 파면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자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비프도 자신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허황되었음을 깨닫게 된 날이었다고 윌리에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윌리는 이런 참울한 현실을 믿지 않고 비프가 분명히 좋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하며 또다시 윌리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비프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버나드가 나타나 비프가 결국 낙제되었다고 말하며 윌리는 눈물을 흘리며 비프에겐 넌 낙제만 안 됐어도 잘 될 인물이었다. 낙제가 된 것도 자신의 잘못이냐고 감정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비프가 올리버의 사무실에서 훔쳐온 만년필을 발견합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비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해피는 지쳐 보이는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고 비프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모한 희생을 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생각나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부자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장면은 집으로 전환됩니다.
린다는 집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먼저 돌아온 아들에게 윌리가 어디 있는지 묻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비프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방에 찾아가지만 윌리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밖에 있던 윌리는 환상 속 벤과의 대화를 나누며 보험금으로 가족을 돕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벤은 윌리의 계획이 비겁한 짓이라고 경고하지만 윌리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누라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형님. 마누라 고생이 너무 심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가 세상에 난 그대로 맨몸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라면 뭔가를 세상에 더하고 가야죠. 자, 이제 생각해봐요. 2만 달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보세요, 형님. 저와 함께 이 문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보자고요. 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누라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라고? 최소 2만 달러라니까요? 남들 앞에서 우스운 꼴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 약간대로 지불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 자기들이 어떻게 그래요? 꼬박꼬박 보험료 내느라고 노새처럼 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안 줘요? 말도 안 되죠?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윌리. 왜요? 짤랑거릴 돈 한 푼도 없이 여생을 여기서 보내는 게 더 용감한 일인가요? 그 애는 널 겁쟁이라고 할걸.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럼 지독하게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그에게 뭔가를 남겨주면서 나를 더 이상 혐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한편 비프는 윌리와 솔직한 대화를 하려 했지만 윌리는 끝까지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프에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비프는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즉 자신은 실패자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실패자고 우린 모두 실패자라고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난 싸구려 인생이 아니야. 난 윌리 로먼이야. 넌 윌리 비프고 악에 바친 개같은 자식. 비프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꿈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합니다. 윌리는 끝까지 비프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프가 진정으로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자 결국 윌리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즉 윌리는 비프의 울음을 통해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윌리는 비프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놀랍지 않아? 우리 비프가 날 위해 울어주는구려. 저 애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형은 언제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울었어. 우리 비프가 나를 보고 울었어. 저 애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만 이 윌리의 확신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윌리는 다시 환영 속 벤이 나타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윌리는 그렇게 벤의 환영과의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통해 비프에게 돈을 남겨주는 계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 2만 달러가 받쳐준다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잡시다. 자, 해피, 어서 자거라. 정글을 해치고 나오려면 위대한 사람이라 하는 법이지. 나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어. 산책하고 올게. 다이아몬드를 꺼내오려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지. 린다, 당신 먼저 자요. 당신 피곤해 보이는군.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지. 어디로 보나 완벽한 계획이로군, 윌리. 그렇죠. 형님도 우리 비프가 저를 보고 오시는 걸 보셨나요? 입을 맞춰주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됐어, 윌리. 시간이 됐어. 형님, 저는 우리 비프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떠나. 우리 늦겠어, 윌리. 그 후 윌리는 결국 차를 몰고 나갑니다. 윌리가 차를 몰고 나간 후 윌리는 보험금을 위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해피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비프는 아버지가 당치 않은 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윌리의 아내 린다는 혼자 무덤을 지키며 당신의 보험금으로 마지막 빚을 다 갚아 드디어 자유로워졌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오해를 합니다. 결국 가족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며 비프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은 막을 내립니다.